반갑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인도량과 관련된 잡음을 정리하며 실질적으로 검증 가능한 테슬라의 현주소를 보겠습니다. 동시에 로보택시와 맥도날드의 콜라보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 저녁에 발표되었던 바로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발표입니다. 일단 전체 인도량을 보게 되면 46만 3천여 대로서 결코 나쁜 수치가 아닌 수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 같은 경우는 11일 전 제가 진행했던 방송이고 3분기 인도량과 관련해서 보수적 케이스로 46만 대 이상이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하였고 긍정적 케이스는 47만 대 이상이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긍정적 케이스 혹은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았다 뿐이지 이번에 확인된 46만 3천여 대의 인도량은 결코 나쁜 수치가 아닙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테슬라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셀사이드 애널리스트 30명의 평균 수치를 나타내고 있죠. 이 평균 수치를 보게 되면 46만 2천여 대, 중앙값을 보게 되면 46만 3,500여 대로서 역시 이 기대 수준에도 부합하는 수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긍정적 케이스인 47만 대 이상을 기대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와 비교하면 조금 아쉬운 것은 맞지만 일단 전체적인 판매량으로 봤을 때 결코 못한 분기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일부 국내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의 컨센을 지 멋대로 조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조리하느냐? 이 셀사이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최대한 거래량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죠. 그래서 대중들에게 실제 본인의 컨센을 공개하는 애널리스트들 30곳을 모두 다 정리한 게 테슬라 측에서 발표한 3분기 인도량 컨센이었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사에서는 어떤 허접한 수작을 하냐면 이 중에서 인도량 예측치가 높았던 애널리스트들만 뽑아서 자기 멋대로 컨센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아주 귀여운 일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언론사의 그런 귀여운 행동은 항상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량입니다. 6.9GWh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수치 자체도 아주 높은 수치인데 지난 분기와 비교하면은 낮은 수치가 발표되었다라는 이유로 아쉬움을 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와 매출이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되는지를 이해하고 난다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단 한 분기가 아니라 지난 4분기간의 트렌드이고 언제 점프가 일어나고 그 점프가 유지가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는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설치를 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계약은 엄청나게 벌써 계약이 맺어진 상태이고 남아있는 거는 설치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도 테슬라가 약속한 에너지 저장 장치의 성능이 검증된 상태에서 매출이 실제 발생하고 인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상 갭이 있다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 연도별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량을 보게 되면은 특히 지난 분기 시작된 점프가 얼마나 유의미한 점프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주 많은 국가에서 에너지의 기본 인프라가 바뀌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벌써 새롭게 투자하는 에너지 발전 형태로는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가 기존의 석탄 기반 발전량을 뛰어넘은 지가 상당히 시간이 지난 상태이고 또 석탄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가동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에너지 저장 장치 생태계 자체는 벌써 활짝 열린 상태이며 테슬라가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태이죠. 또 이 역시 지금 한 분기만 보면은 지난 분기와 비교하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3분기만 지나면 훨씬 더 명확해진다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중요한 것은 3분기가 더 지나고 이를 깨닫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펀더멘털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이해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3분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게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실상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 기타 모델들과 관련해서 사실 조금 실망적인 수치가 나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온 게 맞습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이 기타 모델 인도량이 23,000여 대밖에 되지 않았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라는 아쉬운 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사이버 트럭이 정말 많이 인도가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일단 이와 관련해서는
사이버 트럭의 가격이 10만 불이 넘어가는데 기타 모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게 모델 S와 X이죠. 이 S와 X 역시 10만 불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0만 불 이상의 고가 차량을 산다면은 한 대를 골라야 되는데 사이버 트럭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원래는 S와 X를 사던 고객들마저 사이버 트럭을 구매하면서 사이버 트럭이 과거 S와 X의 수요까지도 흡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량이 점점 더 증가했다. 또 사이버 트럭이 점점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역시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방을 진행하면서 집중하였던 포인트는 바로 기타 모델의 생산량과 인도량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보게 되면 3,000대가 넘게 늘어나며 마치 재고가 많이 쌓인 듯한 그런 효과를 주었고, 저도 처음에 이 숫자를 보고 든 생각은 이게 잘 안 팔리고 재고가 쌓였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이버 트럭의 생산량 폭증이 문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사이버 트럭 출고장의 사진입니다. 바로 지난 분기 마지막 금요일의 사진이고,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사이버 트럭이 여전히 생산이 되어서 출고를 위해서 준비 중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 마지막 날, 바로 월요일 사진입니다. 똑같은 출고장인데 사실 사이버 트럭 대부분이 벌써 출고가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진을 보게 되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죠. 이게 분명 사이버 트럭은 출고장에서 빠져나가서 고객들에게 판매가 된 것 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그 이유는 사이버 트럭의 주당 생산 가능량, 실제 생산량의 변화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번 분기 초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약 1,000대 정도의 사이버 트럭을 매주 생산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분기 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500여 대 내외를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주 동안에 생산할 수 있는 사이버 트럭의 양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출고장에서 사이버 트럭이 인도를 위해서 빠져나간다고 바로 집계가 되는가? 그렇지 않죠. 출고장에서 빠져나가서 고객들 손에 넘어가기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그 차이가 인도량과 생산량의 차이에 집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이번 분기 초 같은 경우는 사이버 트럭 생산량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그 전 분기 말에 생산되어서 이번 분기로 넘어온 수치 자체가 적었습니다. 인도가 되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이버 트럭이 약 1,000대 정도였죠. 그런데 이번에 사이버 트럭 생산량이 폭증하기 시작하면서 한 주에 2,500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원래 시작할 때는 1,000대를 이번 분기로 밀어 넣어줬는데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2,500대를 밀어 넣어주게 되었고, 바로 이것 때문에 모델 3와 Y 같은 경우는 생산량과 인도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기타 모델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사이버 트럭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니까 분기마다 더 많이 생산하고 그 생산한 것도 인도하고 있는데 인도를 기다리는 사이버 트럭의 양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이죠. 기타 모델에서 인도량과 생산량 사이의 차이 자체는 오히려 사이버 트럭 생산량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볼 수 있으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요인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거는 또 S와 X도 많이 팔리면서 여기에 추가로 사이버 트럭까지 더 많이 팔렸다면 베스트 케이스가 되었을 테지만 이 모두가 고가 차량이다 보니까 이 고가 차량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사이버 트럭의 매력이 너무나 커서 S와 X의 수요까지 현재로서는 흡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중요한 내용은 이제 지난 분기 사이버 트럭이 약 8,750여 대가 인도가 되었었죠. 그리고 이번 분기 같은 경우도 한 분기 지났는데 거진 100% 성장하는 수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분기에 100% 성장이라는 거는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성장 속도입니다. 이걸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분기
8,700여 대 팔린 사이버 트럭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느냐. 판매를 시작하고 두 번째 분기였죠. 이때 벌써 미국에서 10만 불 이상 차량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이 된 수준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전기 트럭 중에서 그 8,700여 대 팔린 2분기에 벌써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 트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에 한 분기만에 다시 한 번 더 판매량이 100% 성장한다. 이거 정말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대도 않는 애널리스트 컨센 들고 와가지고 이 컨센보다 낮았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라는 그런 주장과 현실에서 사이버 트럭이 보여주고 있는 판매를 시작하고 두 번째 분기만에 성취했던 업적이 10만 불 이상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 전기 트럭 중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이었는데 3분기에 다시 한 번 더 100% 내외의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잘한 것일까 못한 것일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밈 하나로 이번 분기 인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래 사람이 테슬라가 또 이번 인도량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끝마치기 전에 뺨따구를 맞고 있는 밈입니다. 이걸 보면 이번 3분기 인도량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제 3분기 중에서는 가장 높은 인도량을 기록했던 게 바로 이번에 발표되었던 3분기 인도량입니다.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이 아름다운 S커브인데 또 S커브의 기울기가 조금 낮아졌다라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큰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죠. 바로 로보택시 이벤트 10월 10일 진행되고 여기에 저가형 모델이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저가형 모델이 나오게 된다면 인도량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지금 보는 이 S커브가 나중에 저가형 모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난 다음에 판매량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마치 이 앞쪽 부분에 S커브 초입처럼 보이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밖에 이번 인도량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생산량입니다. 생산량 같은 경우 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생산량을 기록했으며 기가 상하이 같은 경우도 맥스캐파 생산량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4분기 역시 여전히 높은 생산량을 유지해 나가며 또 새로운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테슬라를 볼 때 가장 핵심은 결국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실질적인 경쟁력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며 또 기타 경쟁 업체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높은 격차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혁신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게 되면은 이게 반영되는 시기가 한 번에 몰아서 반영되는 시기가 두 번 있었죠. 펀더멘털이 이때 폭등하였을까? 펀더멘털이 이 두 구간에 집중되어서 폭발했던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을 성취해 왔는데 주가에 반영되는 구간이 바로 이 두 구간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두 구간 같은 경우 거의 10배의 점프를 성취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점프를 앞두고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이 점프가 이번 로보택시 언베일 행사와 함께 올지 혹은 실제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 올지 이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펀더멘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올라가고 있으며 바로 이 세 번째 점프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컨센에 걸맞는 인도량이 발표되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 요동치는 주가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 밖에 맥도날드에서는 아주 재미난 게시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보면은 10월 10일처럼 보이는 10이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주문한 내용을 보게 되면 빅맥이 아닌 게 아닌 버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게 하필 10월 10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론 머스크가 웃는 이모티콘까지 남겼기 때문에 테슬라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과거 일론 머스크 팔로잉 기록을 보니까 맥도날드 마케팅 디렉터를 팔로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 시기는 8월 3일이었습니다. 조금 시차가 있지만 하필 어떻게 10월 10일이 들어가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맥도날드와 로보택시 콜라보가 이루어지는가 궁금해서 관련 내용을 많이 살펴봤는데 또 흥미로운 점 하나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 뒤에 의자를 보게 되면은 왼쪽에는 파란색 테이프가 붙어져 있고 또 오른쪽에도 유리 테이프가 2개 붙어져 있고 뒤쪽에는 조금 파손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자를 사용하는 스트리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스트리머 이름이 카이시넷이라는 스트리머인데 이 의자를 보게 되면 왼쪽에 파란색 테이프를 붙이고 있고 이 오른쪽에 유리 테이프 2개 붙이고 있죠. 사실 이게 우연으로 일치할 가능성은 너무나도 낮습니다. 다만 뒤쪽에 보면 의자 파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좀 파손 상태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파손된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카이시넷이라는 스트리머 의자를 바탕으로 또 어떻게 이 텐텐의 맥도날드가 의미심장한 이미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카이시넷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트위치에서 5번째로 인기가 많은 스트리머이고 13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있는 스트리머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로보택시, 맥도날드, 트위치 혹은 스트리머 3자 콜라보를 상징하는 게 되는데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올린 이미지 중에서 이 10 요거 하나만 로보택시와 연관이 있는데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이를 연관 지어서 다양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사실 핵심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맥도날드가 진짜 상관 있느냐 혹은 앞서 살펴봤던 이 스트리머가 진짜 상관 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이 단순한 힌트 하나만으로도 이와 관련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그 확장성이 핵심입니다. 맥도날드와 로보택시를 연계하게 되면 로보택시로 배달을 하는 것인가 혹은 옵티머스가 서빙이나 버거를 만드는 것인가 뭐 등등 조금만 생각해봐도 확장성이 워낙 넓기 때문에 다양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은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가능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래의 현실이 될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맥도날드와 로보택시 콜라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만 이번 이벤트에서 가장 값진 내용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을 잘 보여주었다라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모건 스탠리에서도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 로보택시 이벤트에서 발표되는 내용이 2가지일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사이버 캡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이 타고 있는 감독형 라이드쉐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내부적으로 만드는 사이버 캡 같은 경우는 완전한 자율주행 그리고 기타 테슬라 차량이 적용되고 있는 FSD 같은 경우 지금과 같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형태의 라이드쉐어로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재미난 내용은 이 3번째 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이버캡 하나를 만들 때마다 테슬라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차 한 대를 통해서 이 로보택시를 통해서 1년에 얻을 수 있는 매출이 10만 불이 넘어가게 되고 다른 모든 비용을 제하고 매년 14,700불의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득을 한 해만 보는 게 아니라 8년 이상을 보기 때문에 그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게 되면 테슬라는 사이버캡 하나를 만들어서 로보택시로 가동시키게 된다면 그 가치가 25만 불을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차량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45,000불입니다. 45,000불을 투자해서 25만 불을 버는 게 사이버캡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게 가장 핵심이고 이게 얼마나 빠르게 현실화 될 수 있는지가 바로 다가오는 10월 10일 로보택시 언베일 행사를 통해서 평가가 되게 됩니다. 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확장성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게 휴머노이드인 옵티머스입니다. 한때는 피겨에서 만드는 휴머노이드 역시 옵티머스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피겨 사무실을 어제 방문하여서 피겨의 상태를 확인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바로 어제 촬영된 피겨의 모습입니다. 말만 하면은 작업을 다 한다라고 광고를 때렸는데 이 영상을 보면은 이게 옵티머스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또 동시에 피겨의 창업자 같은 경우 지난 9월 15일
인터넷에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을지 조언을 해달라.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대량 생산과 관련된 노하우가 아주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하드웨어만 본다 하더라도 옵티머스에 한참 못 미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역시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 진행되었던 일론 머스크 인터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율주행을 완성하는 것과 스타쉽을 궤도 위로 올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둘이 제 머릿속의 70%를 차지하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이게 2022년 6월이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거의 결실을 보고 있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불과 2년 4개월 만에 아주 큰 성과를 내었죠. 지금까지 보여준 테슬라의 펀더멘털 향상도 놀랍지만 더욱더 기대가 되는 건 2년 4년간 펼쳐질 이 다음 수준의 펀더멘털 향상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